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오후 1시 34분입니다. 작금의 추미애 난동 사태로 제가 명명한 이 일련의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추미애 씨는 뭐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잘 견디면은 대통령 후보감으로 아마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감으로 여권에서 점 찍어 놓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의원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번 이 사건을 당해가지고 청와대를 좀 말리든지 추미애를 견제하든지 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될 텐데 오히려 추미애, 윤석열의 부하처럼 행동하다가 완전히 역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국정조사 하자고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좋다,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낙연 씨가 한 발 뺍니다. 국정조사는 나중에 하고, 이건 완전히 맹목적 충성을 하다가 이 자기 당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낙연 씨는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낙연을 당선시킬 바에야 헌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문재인 한 번 더 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고삐 풀린 미친 말이다. 무법부 없을 묻자. 무법부 장관이다 라고 막 매도를 했군요.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무법부 장관이라고 했네요. 무법부 장관을, 그러니까 요걸 말을 반대로 바꿔버리니까 무법부가 되네요.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법부. 법무부가 법을 편향적으로 적용하면은 무법천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절차적 정당성 여부, 추 장관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채널A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관련, 라임 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측근,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등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총망라해가지고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문건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다.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도 이행돼야 한다고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총장 국정조사를 먼저 꺼낸 건 민주당이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인가? 말씀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의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 정권 말기 현상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11.6 사건 전에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의 위광을 얻고 정치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당시에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를 마치 부하 다루듯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추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공화당과 유정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차지철이 워낙 세게 나오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이 강해져 가지고 결국 국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이게 부마 사태에 불을 지르고 그 부마 사태가 하나의 요인이 돼 가지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는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가 후보를 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지철 부하처럼 행동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면서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는 데 가담했다 하는 이 비판에 눌려가지고 당시 공화당과 유정회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즉 리더십을 상실하니까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규하 권한대행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 뒤에 12.12 사건 나면서 그 최규하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전두환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씨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는 1년 몇 개월 남은 문재인을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번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이 발호를 견제를 했더라면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좀 약점이 있어요. 친문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 약점을 의식해서 이번에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확실한 어떤 보장을 받고 싶다는 그런 안간힘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계산이 서니까 이제 슬그머니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참 애처롭게 되면서 이낙연은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낙연 아니면 누구냐? 이게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군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돌출적 행동이 심한 이낙연 이재명 지사 그 사람이 문재인을 이을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굽니까? 재판받고 있는 김경수는 아니고 급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닐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1대1 대결이 될 겁니다. 1대1. 그래서 추미애의 이번 난동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낙연을 낙마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완전한 차이철 역할인데 하는 저의 어떤 감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낙연 씨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이미 이분이 총리에 취임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때 연설문이 끔찍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촛불혁명 정신의 도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촛불혁명 정신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헌법 7조 위반이죠.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는데 헌법 7조를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또 하나 호지명 노소에 가가지고 남긴 글이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님 앞에서 우리는 뭘 했는지 참 참담합니다. 작아집니다. 아니 호지명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 앞에 가가지고 마치 뭘 잘못한 사람들이 사죄문 쓰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성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노소에서 쓴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막 돌리고 해가지고 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호지명 묘소에 가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대 강국입니다. 꼽아볼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호지명 앞에 가서, 호지명 노소 앞에 가가지고 한없이 작다고요? 그러면 그 작은 데 가가지고 뭐 군수나 하든지 시장이나 하든지 어떻습니까? 기회가 이낙연 눈앞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